네, 오늘 저 귀한 시간 내주신 EPFL에서 지금 박사하고 계신 5년 차죠, 5년 차 현재. 네, 네, 맞아요. 5년 5년차. 차 하고 계시고 오래됐죠. 전자과 간단히 좀 양력을 좀 말씀드리면 석사를 카이스트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유학을 준비하셔서 스위스로 가신 그런 케이스고 박수로 짝짝짝 해주세요 채팅에. 예, 짝짝짝 해주세요. 그래도 한 30분 보고 계십니다.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름은 곽세민이고요. 반갑습니다. 이 혁페나임 이 친구와는 오래된 인연을 갖고 있고 스위스 유학이 어떤지에 대해서 사실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치. 그거 좀 말씀드리면 재밌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일단은 요걸 좀 안 물어볼 수 없죠. 어쩌다가 박사를 하게 됐는지 어떤 마음으로 뭐 어떤 목적으로 박사 진학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해도 되죠? 아 당연히 솔직해야 합니다. 무조건. 예. 네, 좀 어느 정도 그 부적응자의 기질이 좀 있어서 회사를 가면은 좀 적응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석사 때 사실은 공부했던 게 뭐 나름 뭐 재밌기도 해서 사실 큰 뜻 없이 박사했어요. 뭐 인류에 도움이 돼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박사를 한 건 사실 박사 과정 거의 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그냥 혁페나임과 똑같은 생각으로 박사했습니다. 그게 무슨 생각인데요? 일단 그거죠. 뭐 군대는 이미 다녀오셨고 사실 석사 이후에 네. 바로 취직할 수 있는데도 네,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맞아요. 네. 그리고 군대 갔다 온 것도 있어서 사실은 유학을 맞아, 가기에 맞아. 마음을 먹은 거죠. 맞아, 그것도 큰 것 같아. 네, 저는 뭐- 혁페나임과는 다르죠. 그쵸, 혁페나임은 저는 군대를 못 갔기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유학을 갈 수 없었죠. 저도 나름 머리 한번 밀었기 때문에 엄연히 저기 이병이고. 네, 맞네요. 네, 네, 축하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는 연구 분야 어떤 거 연구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교통량에 대한 예측 뭐 이런 걸 하거든요. 저희 연구실 자체는 도시공학과여서 저는 이제 전기과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교통공학에 있는 신호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신호 처리를 하고 있죠. 사실 석사 때는 레이더를 했었고요. 네. 레이더나 뭐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볼록 최적화, 요즘에 혁페나임이 찍고 있는 것 같던데 그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네, 미래 신호에 대한 예측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비트코인 가격 예측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통 신호지만 어쨌든 비슷한 맥락이 있다. 네, 그렇죠. 예측. 다 뭔가 예측하는 거니까. 비트코인이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은 예측은 힘들고 네. 교통량은 훨씬 더 그 매일매일 그 주기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지.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훨씬 그 예측하기가 쉽죠. 요새는 딥러닝 좀 활용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쪽에서도 딥러닝을 좀 접목을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뭐 딥러닝은 뭐 그 모든 분야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공격하고 저희 분야 있어요. 당연히 공격이 들어왔고 그거에 막 음. 맞춰서 이제 적응을 해야죠. 네, 딥러닝 하고 있죠 당연히. 지금 그러면 딱 다음 그 질문과 겹치는데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체감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딥러닝 분야를 지금 막 치고 들어오는 게 느껴지니까 실제로 논문 읽어보셔도 전부 다 이제 딥러닝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렇죠. 신호 처리의 관점에서 딥러닝이 어떤 식으로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냐.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딥러닝 자체가 출발한 게 이제 다 이미지 처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번역. 근데 그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함이 안에 숨어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그림을 볼 때 이 그림이 말인지 뭐 고양인지 사람인지 이런 걸 보려면은 그 안에 되게 복잡한 알고리즘이 숨어 있어서 그걸 모를 때 이제 딥러닝이 잘 쓰이는 건데, 그렇죠? 교통 분야 쪽은 예를 들면 뉴턴의 그런 법칙처럼 법칙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네네네. 뭐 F는 MA에서 내가 음. 질량을 큰 놈으로 똑같은 가속도로 밀면은 힘이 세진다 이런 걸 알 때 그런 게 이제 법칙이잖아요. 어떤 법칙? 그런 법칙으로 이제 교통량이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럴 때는 사실은 머신러닝이 그렇게 크게 잘 하지는 못합니다.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그러니까 표현이 된다. 네, 그렇죠. 머신러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수식적으로 그렇게 뭔가 만들지 못하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풀고 싶을 때 그럴 때 잘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생각보다 이 교통 쪽에서는 머신러닝이 큰 활약을 하고 있지는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뭐 번역 이런 쪽은 딥러닝이 당연히 지금 최고죠. 그럼 앞으로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딥러닝을 활용한 게 계속 될지 아니면 이게 그냥 유행처럼 하다가 또 다른 분야로 또 넘어가 버릴지. 저는 딥러닝 계속 이길 것 같아요. 저희 분야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오케이.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그치. 슬프게도.
계기 여쭤본 분이 있는데 스위스에서 공부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유학을 당연히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유학을 준비했었는데 유학을 같이 준비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미국 대학교가 사실 되게 좀 좌절감을 많이 주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취리 대학교에 그 석사로 지원했었는데 취리 대학교 석사로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을 당연히 지원해놓고 그 기다리는 중간에 일을 좀 했었고 그러던 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취리에 가봤더니 너무 좋더라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스위스도 한번 지원해볼까 하고 저는 취리를 지원하기보다는 로잔 공대 쪽이 더 입학 프로세스가 미국과 비슷하다 그래서 미국을 준비했었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EPFL이라는 학교에 한번 지원서나 넣어보자 하고 넣었던 거예요. 저랑 와이프랑 둘 다. 근데 덜컥 둘 다 돼버려서 그냥 왔어요. 근데 왔더니 너무 좋네요. 그냥 그게 지원한 스토리예요. 스위스가 어떤 뭐 좋은 점이 딱 있나요? 유럽 중에서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취리 공대는 달라요. 로잔 공대 같은 경우는 급여가 높고요. 모든 박사과정 1년차는 같은 돈을 받아요. 근데 그 돈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돈 걱정 없이 유학하고 싶으신 분들은 로잔 공대 아주 좋습니다. 1년차는 얼마 이렇게 전부 다 똑같다고요? 전부 다 똑같아요. 1년차는 전부 다 과에 상관없이. 신기하네. 2년차도 3년차도 4년차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조금씩 오르는데 네. 그 오르는 그 2년차들은 똑같은 돈을 받고 3년차들은 똑같은 돈을 받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휴가 때마다 휴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휴가라 하면 네. 해외에 나가서 놀러 다닐 수 있어요. 유럽에 있는. 오케이, 그거 얼만데요? 자기의 상황마다 다른데 제가 말하는 상황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서 제 와이프도 박사과정이거든요. 같이 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아이가 없고 수입이 둘이면 세금을 더 내요. 너넨 더 번다. 그러니까 세금 더 내라.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근데 혼자 오면 세금을 좀 덜 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 혼자 오면 첫 해에 월급이 한국 돈으로 약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호, 세금을 첫 해. 떼고 세금을 떼고 받는 거예요? 세금 다 떼고 받는 돈이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케이, 나쁘지 않네. 근데 저기가 있는 거 물론 아니에요? 뭐 학비 같은 게? 학비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그래요? 대신에 1년 차에 그 입학금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야? 한 10만 원 정도 해요. 뭐야? 아니, 한 잠깐만. 번만 내면 돼요. 학비가 없는. 그래서 기억이 안 없다고? 나요. 그런 학교가 있어? 장학금 개념이 아니고. 장학금 개념이라기보다는 네. 여기는 이제 그 박사과정이 근로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서 연구를 해주면서 돈을 받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TA 그 조교도 해야 되거든요. 그 조교를 하는 그 값에 대한 월급을 받는 거죠. 그 로잔 공대의 장점은 교수가 학생을 뽑을 때 이 학생에 대한 4년치 월급을 줄 재정이 확보돼야만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뽑혔다 하면은 무조건 4년치 월급은 보장됩니다. 그냥. 5년 차부터는 뭐 안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5년 차 때는 안 준다기보다는 네. 그러면 이제 나가야죠. 그 졸업하고 빨리 나가야죠. 형 5년 그럴 차. 때는 이제 교수가 졸업하고 나가라고 하겠죠. 얼른. 형 5년 차잖아요, 지금. 네, 저 같은 경우는 연장을 한 거죠. 그러면 돈 못 받아요? 아니죠. 연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월급을 주면서 그 계속 되고 있겠다 이런 뜻인 거죠. 가만 있어보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회사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내야 될 그 학비가 제로고 그냥 스위스 EPFL만 그렇다는 없죠. 거죠. 아니에요. 그 유럽은 보통 다 학비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유럽 자체의 그 분위기가 학비는 잘 없어요. 대학원이. 대학교까지는. 네, 대학원도 그렇죠. 네. 대학교도. 근데 특수한 과들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MBA 그런 경영 전문 대학원이라던가 아니면은 호텔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 돈을 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거 말고 뭐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제가 알기로는 무료예요. 유럽 쪽. 신기하네. 무료다. 네. 미국은 아직 있는 문화죠? 미국은 잘 모르겠네요. 오케이. 가보지 못해서. 미국은 여러분들 알아보셔야 됩니다. 일단 잘 확실한 건 스위스 EPFL에 대한 얘기니까요. 여러분들이 자세한 거는 또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만약에 뭐 유학을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네, 좋아요. 그 사람이 좋아요. 이제 준비를 네. 해야 될 텐데 네. 일단 우리나라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뭐 카이스트의 경우에는 입학을 일단 해야죠. 입학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될 거고 면접을 잘 보면은 그 다음에 뭐 컨택을 하면 되고. 근데 외국은 조금 뭐 GR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한번 알려주시죠. 예. 누가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질문하셨는데 일단 미국은 그 토플 그다음에 GR이 필요하죠. 사실 저도 미국 준비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지만. 토플, GRE 둘 다. 네, 둘 다 필요합니다. 아, 둘 다 필요하다. 미국은. 네, 저 때는 그랬어요. 5년 전에는. 커트라인 같은 게 존재하는 건가요? 제 기억에는 토플 같은 경우는 대학마다 최저 점수가 명시된 그런 대학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없는 대학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한인들끼리 이제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 이 정도가 커트라인이다 정도라는 그런 잠정적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건 이제 미국 얘기고요. 오케이. 스위스는 ETH, 그러니까 취리히에 있는 공대랑 저희 로잔에 있는 공대 두 가지가 이제 보통 유명한 대학교인데 두 개가 사실 달라요. 그 취리히는 제가 잘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필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로잔, 제가 다니는 학교만큼은 토플도 필요 없고 GRE도 필요 없습니다. 대박이네. 토플은 네. 있으면 쓰라고 하는데 사실 필요 없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인터뷰예요. 인터뷰를 다 보통 하거든요. 인터뷰를 할 때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 영어 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저는 굉장히 그게 좋았어요. 한번 있어보자. 일단 한국은 대학원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컨택을 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비슷해요? 네, EPFL을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 시스템과 비슷해요. 그럼 그때는 뭐 봐요? 대학원 입학 때? 여기 시험은 안 봐요. 그냥 지원하면 돼요. 면접? 그냥 지원해서 그 학과를 통과하면 이제 교수한테 내가 컨택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가고 싶어도 내 능력이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뭐 어떤 학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될지, 어떤 능력을 좀 키워서 가면은 대학원 유학을 좀 갈 수 있을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여기 그 EPF에, 그러니까 저희 학교 와서 느낀 거는 뭐냐면 연세대나 고려대 말고는 박사로 바로 들어오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는. 그러니까 네,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솔직하게는 교수들이 학교를 좀 본다. 그거는 확실하고요. 오케이. 그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그러니까 그 정도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생각을 하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떤 학교에서 뭔가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해서 교환 학생 같은 거를 오시면 여기에서 약간 인턴십 같은 걸 할 수 있거든요, 연구실에. 그래서 교수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맺으면 박사로 오는 경우는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뭐 연대, 경희대 이런 것들은 이제 석사를 거기서 했다. 네네, 제가 말하는 건 다 석사. 석사를 거기서 했고 박사로. 네네, 그렇죠. 석사를 거기로 가는 거는 거의 못 봤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석사는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석사는 오케이, 잘 오케이. 모르고 박사만 얘기하는. 오케이. 그러면은 석사는 어디선가 하고 국내 어디선가 하고 네네. 해외로 박사로 가는 지금 그 케이스에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오케이, 제가 오케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 과정밖에 모릅니다. 그 석사로는 그냥 어디든 힘들어요. 전 세계 어디든. 석사로 가는 거요? 그쵸.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니, 석사로 가는 거는 사실 여기에 석사과정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유는 일단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월급을 주니까 여기 스위스 물가가 엄청 비싸더라도 월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석사는 한국 석사와 여기 외국 석사는 좀 달라요. 한국 석사는 월급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뭘 받아요. 그죠? 그리고 연구실에 소속돼서 연구도 하죠. 그치. 근데 여기 석사는 사실은 학사과정보다 2년 더 공부를 좀 더 하는 학사과정이에요. 똑같아요. 연구실에 소속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석사과정으로 오면 사실 엄청 가난해요. 왜냐면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보자. 월급이 없습니까 석사는? 월급이 없죠. 거의. 만약에 그 석사과정 하는 중에 그 들었던 과목이 성적이 좋아서 그 다음 학기에 그 교수가 이 학생을 조교로 뽑지 않는 이상 굉장히 가난하죠. 월급이 없기 때문에. 조교로 뽑아서 어떤 일을 하게 된다. 석사이지만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한 달에 한 300만 원씩은 줘요. 그 우리나라에선 석사가 조교를 보통 하는데 거기선 박사과정이 조교를 보통 하나 보네요. 맞아요. 네. 박사과정이 조교를 하죠. 석사과정들은 보통 도와주는 역할, 박사과정을 도와주는 역할. 힘들죠. 일단은 석사까지는 감내해라. 국내에서 해라. 오케이? 네, 저라면 석사는 국내에서 할 것 같아요. 그게 낫다. 뭐 경제적으로나. 네. 오케이. 네네. 좋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학점을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학점이 좋지 않아요. 석사 학점이요? 저 학사 학점도 별로 안 좋고요. 아, 석사 학점도 둘 별로 다? 안 좋은데 4.3 만점에 한 3.5 정도 됐나? 3.6? 3.5?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 게 저 같은 경우는 석사 때 논문이 있었거든요. 그걸 봐서 저는 뽑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논문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학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학점이 석사 학점인지 학사 학점인지? 석사 학점. 석사만? 학사 안 봐요? 아예 안 봐요? 학사도 봐요. 학사도 보는데 뭐 지금 학사과정 학생인 분들이 있으면 학사 학점은 높을수록 무조건 좋고요. 석사 학점도 높을수록 좋아요. 안 좋은 게 없어요. 높다고 높을수록 안 좋은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높을수록 좋죠. 고고 익선이다.
네네네. 근데 좋습니다. 낮아도 만약에 본인이 논문을 쓸 수 있으면 괜찮은 것 같다. SCI급을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논문은. 그건 잘 모르겠는 게 저는 네. SCI급이 있었는데 네네네. SCI급이어서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아니 국내 저널로는 안 될 거 아니야. 국내 저널은 그 안 되죠. 컨퍼런스. 국내 저널은 왜냐면 네. 그 이력서에 쓸 수가 없어요. 아, 최소 컨퍼런스. 그러니까 영어로 된 거면 돼요. 아. 왜냐면 그 교수가 읽어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 알겠습니다. 친구가 그렇지. 뭘 좀 똑똑한지 오케이. 연구를 할 줄은 아는 사람인지 그런 거를 아. 판단하려면 영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학과에서 걸을 때 논문이 있다던가 학점이 좋다던가 하면은 그 걸음방에 이제 내가 걸리지 않는 거죠. 잘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교수랑 컨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학생들의 그 모든 그걸 다 일일이 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학점이 좋다거나 아니면은 뭐 논문이 있다거나 하면은 한번 보겠죠. 교수랑 인터뷰를 했을 때 교수가 이 친구가 뭐 논리력이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좀 잘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점과 논문이 좀 뒤떨어져도 교수랑 어떻게 연만 닿을 수 있으면 그 교수랑 인터뷰만 잘 되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인터뷰인 것 같아요. 그 펀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펀딩을 받고 들어가야 된다? 그게 뭐 장학금 비슷한 개념인가요? 아니면 이게 제가 뭔지는 잘 몰라요. 네. 확실하게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미국은 학비가 있어요. 그죠? 학비가 있어서 그 학비를 누군가 내야 돼요. 내가 내든 교수가 내든 누군가가 내야 되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그 학비를 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한국 같은 데서 장학금이 보통 많이 있었는데 국가 장학금, 뭐 삼성 장학금, 뭐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는데 그 장학금들이 보통 학비를 내주고 그 다음에 그 학비 플러스 생활비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 걸 제가 이제 가지고 가면은 미국에서 교수들이 자기가 돈을 이 학생을 위해서 그 등록금을 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잘 뽑아주죠. 근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 한국에서 장학금 받고 오는 친구들은 잘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그 월급 주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장학금을 받고 오는 친구를 본 적이 없고 심지어 제가 다른 나라 친구들은 장학금을 받고 오는 걸 봤는데 장학금을 받고 오더라도 결국에 한 달에 그 자기 통장에 들어온 돈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400만 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중에 300만 원이 뭐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100만 원을 얹어다 주는 거죠. 그래서 400만 원을 맞춰주죠. 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더 받진 않아요. 그러네. 네. 스위스 올 때는 장학금 같은 거 별로 안 알아보셔도 돼요. 펀딩이라는 그 개념을 제가 몰라서 그런데 뭐 프로젝트 같이 할 거를 미리 따와서 뭐 약속을 받고 가는 뭐 그런 개념인가요? 일단? 그런 경우는 보통 포스닥, 그러니까 박사 후과정. 박사 후과정들은 자기가 박사 후과정은 월급이 더 세요. 그 박사 과정보다. 그래서 박사 후과정들은 박사 때 잘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펀딩을 가지고 가면은 잘 뽑아주죠. 펀딩은 그 포닥은. 왜냐면 연구실에 드는 돈이 많으니까 포닥 한 명한테. 그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이 맞는 거죠? 그 과제 들고 가는 네, 맞아요. 펀딩. 똑같아요. EPFL 박사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는 펀딩 필요 없고 장학금 필요 없다. 네, 장학금 필요 없어요. 그냥 입학만 돼서 교수한테 너 들어와라라고 사인만 받으면 그 월급은 그냥 보장입니다. 저는 그러면 펀딩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저가 가려면? 아니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 유튜브 보여주세요. 그러면 뽑을 수 있죠. 그 얼마 줍니까? 월급은? 포닥 월급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세 전은 아는데 세 전으로는 약 1억 정도 되는데 세전 1억. 오케이. 아마 세금이 한 15%에서 20% 정도 되고 세금 비슷하네. 뭐 이렇게 하면은 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600만 원 정도 받을 것 같은데요. 600에서 700 사이. 한국 돈. 600에서 700? 한 달에? 한 달에. 쩌는데? 그게 세금 제외한 거예요? 세금 제외하고 정도 받을 거예요 아마. 신기하다. 방금에 이어서 그 펀딩 장학금 필요 없으니까 추천서도 필요 없는 건가요? 저는 이게 필수라고 생각했거든요. 펀딩 장학금 추천서는 필수예요. 추천서는 필요해요. 추천서가 필요한 거구나. 네, 추천서는 왜냐면 그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거기에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추천서를 석사 때 지도 교수님이 써주셨잖아요. 네, 저는 석사 때 지도 교수님이 써주셨죠. 석사를 EPFL로 가고 싶으면 누구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잘 모르겠는데 석사를 EPFL로 가신 분이 몇 분 계신데 나중에 초대해 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모르겠어요. 박사 때는 보통은 석사 때 했던 연구실에 그 교수님이 써준다. 뭐 관계가 뭐 아주 나쁘지 않는 이상 써주지 않을까요? 오케이. 아주 나쁘지 않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약간 교수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 뭐 제가 말하는 거는 네. 아주 나쁘지 않으면 써준다 이거죠. 뭐 사고만 안 그러니까 쳤으면 됐다. 막 엄청 가서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한국에서 추천서 준비는 크게 할 거 별로 없고요. 네. 그냥 알던 교수님이라던가 만약에 학사과정 학생이면은 자기가 들었던 과목 중에 좋아했던 과목 뭐 그런 그 과목이 교수님 찾아가서 그냥 하면 돼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그 학부 때 교수님 한 분한테 추천서를 받았었는데 친한 분도 아니었고 그냥 제가 그 교수님 수업을 좋아해서 가서 해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보통 한국 같은 경우는 다 써주세요. 대신 한국 교수님들의 특징은 추천서를 제가 써가야 돼. 제 추천서를 제가 써가서 그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게 좋아요. 추천서를 예를 들면 3명한테 받으면 그 한 명마다 자신의 장점을 어떤 장점을 강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해서 예를 들면 A라는 교수 내가 수업을 들었을 때 잘 듣고 학점 잘 나왔다면 그러면 그런 이해하는 능력이라던가 문제를 푸는 능력이라던가 이런 게 좋다 이런 거를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던지 아니면은 초안을 써서 가던지. 두 번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 지도교수였는데 지도교수는 이제 연구를 저랑 같이 했었으니까 제가 뭐 연구할 때 자기 주도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연구를 하는데 그 논리력이 괜찮다든지 이런 점을 제가 강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점을 말씀을 드렸고 사실 초안도 써갔어요. 세 번째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일했던 곳이 있는데 그 일했던 곳에서 다른 사람과 이 사람이 잘 어울릴 수 있는지 그 팀워크를 잘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추천서를 부탁할 때 어떤 장점을 이 사람들이 강조했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해서 초안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많이 고쳐줘요? 아니면 뭐 거의 그대로? 고쳐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잠깐만 그러면은 3개를 준비해란 말이에요? 미니멈이 아니라 네. 명시돼 있어요. 3개. 아 3개를 준비해라. 네. 오. 컨택 과정? 네, 뭐 저 같은 메일을 뭐 경우는 이렇게, 예. 저 같은 경우는 합격하고 전기과에 저와 관련된 예를 들어 신호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신호 처리가 쓰일 것 같다거나 하는 모든 교수에게 메일을 다 보냈어요. 메일 그냥 하나 만들어서 교수 이름만 바꿔갖고 다 보냈어요. 그 중에서 연락 온 교수가 몇 명 있었고 인터뷰를 해서 가장 원하는 교수 쪽으로 간 거죠. 그게 제가 한 방식이고 저 와이프 같은 경우도 똑같이 했어요. 완벽하게 똑같이. 그러니까 아까 추천서 펀딩 장학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자의 문제는 혹시 뭐 순탄한가요? 이거 비자도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스위스는 비자는 다 나와요. 그 합격이 되면 그 다음부터 비자는 문제없이 잘 나옵니다. 그러면은 졸업 이후 박사 졸업 이후 그 취직 비자 따로 그것도 그냥 취직 비자 있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서 6개월 취직 비자를 줘요. 6개월? 6개월? 네, 6개월. 6개월 안에 취직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6개월 안에 취직해야 된다고? 네네네. 못하면 그런 동네로 집으로 가? 못하면 집에 가야죠. 아, 이거 각박하고 뭐 일자리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일자리는. 그리고 이 사실 6개월 비자가 6개월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교수랑 또 얼마나 자기가 관계가 좋으냐에 또 다른데 교수랑 관계가 좋으면 보통 이제 포닥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박사과 과정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취업하게 도와주죠. 그 한국과 좀 다른 점은 한국은 굉장히 프로젝트 기반에서 모든 연구를 사실 하잖아요. 그리고 안 좋은 관습이랄까? 뭐 그런 거 뭐 협회나님도 했겠지만 대학원생들이 제안서도 쓰고 보고서도 쓰고 하잖아요. 적어도 제가 있는 학교만큼은 학생들에게 그 제안서를 쓰거나 보고서를 쓰게 하지 않아요. 그거는 다 교수나 포닥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좀 더 자유롭고요. 자기 연구만 하면 돼요.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그 프로젝트는 안 합니다. 없어요. 그래도 저는 프로젝트 하면서 연구에 대한 힌트도 좀 얻긴 했는데 뭐를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네. 그러면 거기는 혼자서 내가 뭘 연구할지를 찾아보고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연구하진 않죠. 교수랑 얘기를 하죠. 교수가 보통 더 큰 숲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숲을 보는 그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그거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때 이제 시작하는 거죠. 좋은 문제를 잘 던져주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연구할 때 차이라고 하면 수직 질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교수가 했던 말이 틀려도 너가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많이 해봤어요? 반응은 어떻게? 영어 못하는 척하면서 너 틀렸다고 말 많이 하죠. You are wrong. 네, 그러면 뭐가 틀렸는데 이렇게 말하고 서로 그 대화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양방향 소통이 좀 좋은 거. 또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늦게까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통 6시면 가요. 몰라요. 저희 연구실은 그래요. 6시면 가요. 그리고 주말에 학교 가본 적은 제가 5년 있었는데 한 번도 없었고요. 좋네. 그거 괜찮다. 그런 걸로 뭐라 하지도 않고 뭐라 하면은 아마 교수가 잘릴 거예요. 제가 알기로. 제일 싫어하는 건 사실은 알겠다고 해놓고 모르는 거. 진짜 싫어하고요. 그거 말고 예를 들면 내가 말을 잘 안 한다.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말을 안 한다는 게 이제 자기 의견을 너무 강력하게 피력할 필요는 없지만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해야 될 건 안 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싫어하죠. 유학생이다 보니까 네. 약간 의사소통이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고요. 왜냐면 해외에서 살아본 경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굉장히 못했어갖고 당연히 힘들었죠. 근데 영어가 뭐 가장 중요한 자질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교수들도 어느 정도 되게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을 수가 있는데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모르면 무조건 모른다고 말했고요. 그러면 처음에 사실 좀 민망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계속 모른다고 말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사실 익숙해지다 보면 점점 알아듣게 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쪽에서 쓰는 언어가 또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점점 서서히 늘어서 이제는 뭐 문제 없이 의사소통하는 것 같아요. 영어 관련 조언 같은 경우는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로. 그냥 많이 계속 말해야 돼요. 못해도. 그러면은 무조건 느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이런 언어에 대한 문제가 좀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 네네. 스위스도 영어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은 저기 뭐 프랑스 같은 데는 불어까지 배워서 가야 되는지. 제가 사는 것 같은 경우는 그 불어권이거든요. 아 스위스 불어권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네. 제가 있는 곳은 예. 스위스는 이제 대부분이 독일어권이고 아 그래요? 그리고 한 20% 정도가 그 불어권이고 어. 근데 영어 하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결국에는 다 영어라는 게 외국어기 때문에 오히려 친절해요. 영어 못한다고 막 엄청 뭐라고 하지 않고 그런 거 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해도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 알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영어보다는 더 친하죠. 그래도 거기서 영어가 네, 훨씬 잘하죠. 훨씬 일단. 잘하죠. 왜냐면 불어랑 영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아 그래요? 단어들이. 그래서 뭐 생각보다 뭐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영어만 그래도 조금 열심히 하면은 뭐 사는 데에서 지장 없고 뭐 연구 이런 거에도 문제 없고 연구실 사람들이랑 소통. 학교에서는 불어하는 친구가 없어요. 거의. 오히려? 네, 왜냐면 다 저희 연구실만 해도 불어가 모국어인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잘 못합니다. 다 외국분이 맞는가요? 네, 저희 연구실만 해도 뭐 저 말고도 한국 사람 한 명 더 있고 그리스 사람 뭐 이탈리아 괜찮네. 네덜란드 그다음에 캐나다 뭐 이렇게 중국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스위스 물가가 비싸가지고 뭐 생활이 안 되지 않냐? 돈을 많이 받는다 해도. 일단 집값이 많이 비싸요. 혼자 사는 경우를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은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월세로 월세로 100만 원. 몇 평 정도? 평수는 모르겠는데 한 20제곱에서 20에서 30제곱 사이일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평수로 계산해 보세요. 그 정도가 이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비싸다. 그 이외에 어떤 뭐 네. 음식값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음식값은 학식이 이제 학교에서 먹는 학식이 한 3,000원, 2,000원 정도 하고요. 뭐야? 왜 이렇게 그 비싸? 정도 합니다. 한 끼에 13,000원. 그러면은 두 끼에 한 25,000원. 네, 뭐 그 정도 해요. 학식 맛없잖아요, 보통. 한국 음식이 훨씬 맛있죠. 그래요? 안 되는데. 네. 뭐 나왔어요, 오늘은? 오늘은 토요일이라 학교로 가지 않았는데요. 어제는요? 어저께는 베트남 쌀국수 먹었는데. 저기서?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괜찮았어요? 가뭄에 콩 나듯이 괜찮은 거 가끔 나와요. 사실 음식은 어허. 스위스의 가장 큰 단점이. 그래요? 한국 음식을 많이 좋아하신다. 그러면 스위스는 음식으로는 힘든 나라일 거예요. 진짜? 빵 좋아하시면 괜찮아요. 빵이 맛있다. 빵은 맛있어요. 빵 근데 그냥 이제 그런데. 한식은 먹기가 좀 힘들죠. 한식. 그게 이제 제가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해보지 못했지만 미국과 아주 큰 차이점일 거예요. 미국은 아마 한인들이 많아서 한식집이 많을 텐데 제가 살고 있는 로잔이라는 동네는 제대로 된 한식당은 단 한 개도 없고 그다음에 도시락 같은 거 파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거기 빼고는 하나도 없어요. 다 스스로 해 드셔야 돼요. 그냥 애초에 식당이 잘 없다고요? 식당은 많죠. 한식당이 없다고요. 그러면은 뭐를 주로 먹어요, 스위스 사람은? 스위스 사람이 뭘 먹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스위스 친구가 있긴 한데 네. 스위스 친구들이 이제 음식 해주는 거 보면 사실 잘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파스타 많이 먹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뭐 감자 많이 먹어요. 여기 스위스가 그 잘 사는 강원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감자? 잘 사는 강원도. 포테토칩 맛있어요, 그럼? 엄청 맛있어요. 포테이토. 포테토칩? 그래? 네. 포카칩? 감자는 진짜 맛있어요. 포카칩보다? 포카칩보다 훨씬 맛있죠. 그 포카칩보다 맛있기 힘든데. 맛있어요.
근데 감자칩은 어. 여기가 엄청 맛있어. 그러니까 보통 스위스 사람은 감자류의 어떤 그러니까 영국은 뭐 피시앤 그릴이다 뭐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네, 있죠. 네, 뭐 그래서 뭐 저기도 있지 않나 싶어갖고 스위스는 보통 있죠. 퐁듀. 먹는다. 퐁듀를 많이 먹는다. 퐁듀를 많이 먹진 않아요. 근데 퐁듀가 유명하다고요. 퐁듀 유명하다. 네, 퐁듀가 유명하죠. 아 근데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맛은 기대하지 말고 올 거면 그냥 요리 실력 키워서 해 먹어라. 네, 요리는 그죠. 요리 근데 괜찮아요. 그 백종원 아저씨가 있어갖고. 아 그래도 그 백종원 아저씨가. 재료가 뭐 고춧가루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건 팔아요. 그러면은 식재료로서는 뭐 부대찌개나 이런 것도 뭐 가능하다. 가능하죠. 부대찌개 제가 말하는 건 한식당이 없다 뿐이지 한국 음식 재료를 파는 곳은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신라면 있습니까? 있어요. 신라면은 동네 슈퍼에 있어요. 진라면 매운맛 신라면 매운맛 없어요. 짜파게티. 진라면 매운맛 짜파게티 이런 거는 그 온라인으로 그 한국 음식 그 식재료 파는 곳에서 주문해서 사야 돼요. 그럼 뭐 택배 2,500원 내면 와요? 그거 이제 뭐 택배값은 모르겠는데 택배값 2,500원 아닐걸요? 네. 택배값 한 10,000원 할걸요? 택배를 뭐 시켜보지 않았어요? 아니 시켜봤는데 네. 보통 대량으로 시키기 때문에 대량으로 시키면 싸거나 아니면 택배비가 없거나 뭐 이런. 뭐 이마트 쓱배송 이런 건 없습니까? 마트를 굳이 가야 되나? 그럼 마트는 그것도 또 다른 점이구나. 네. 그러니까 편의점에 갈 수 있는 만큼의 가까운 곳에 이마트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편의점 가듯이 가까운데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걸어서 2분이면 가거든요. 야스. 거기에 이마트 정도의 크기의 마트가 있어요. 보통. 야 근데 그럼 24시? 아니요. 저녁 7시에 닫아요. 잠깐만 거기는 밤에 어떻게 돌아다닐 데가 없습니까? 편의점 같은 24시 어떤 뭐 그런 건 없어요? 24시는 없고 12시에 닫는 곳이 기차역에 있어요. 좀 멀겠죠? 사는 데랑? 이제 그건 사는 곳마다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기차역이 걸어서 7분 7분? 오케이 정도면 낫죠. 가긴 해요. 네. 아니 근데 뭐 여기 온 한국 사람들 다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요? 한식 잘 해 먹으면서. 네 그래? 그럼요. 뭐 오케이. 김치볶음밥 맨날 해 먹고 오케이 뭐 잘 좋습니다. 살아요. 배달 음식 돼요? 돼요. 우버이츠. 뭐까지 돼요? 네? 짜장면, 뭐까지 돼요? 짜장면 없죠. 탕수육. 짜장면 한국 음식이잖아요. 그러면은 탕수육도 한국 탕수육은 없지만 네네. 그건 있죠. 중국 탕수육 꺼바로. 꼬바로 그거면 충분해죠. 네. 네, 꺼바로 있죠. 양꼬치 있나요? 있어요. 제일 그리운 한국 음식 두 개면은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짜장면이고 짜장면 진짜 없어요. 짜장면은 진짜 그래? 뭐 없고 두 번째로 제일 그리운 거? 그리운 게 없구나. 떡볶이? 떡볶이도 많이 먹긴 하는데 그냥 네. 뭔가 그 분식집에서 파는 그 떡볶이와 튀김? 곱창은요? 곱창? 곱창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없어요? 곱창 있어요. 중국 시장. 있어요? 네. 우리나라 곱창 맛이에요? 네. 오늘은 곱창으로 가야겠다. 땡기네. 네. 출근 후에 하루 일과는 일단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는 근데 좀 일찍 가는 편이에요. 보통 9시쯤 가고요. 가서 그냥 뭐 공부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연구실마다 연구실 다른데 제 와이프의 그러면 얘기를 먼저 할게요. 와이프네 연구실은 매주 한 번은 그룹 미팅이라 그래서 모든 그룹원들이 모여서 자기가 했던 그 일주일간의 그 연구 과정 아니면 연구의 결과 같은 걸 보고하는 식으로 하는 미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널 클럽이라 그래서 그 매주 논문 하나씩을 읽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읽은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미팅이 있는데, 그 연구실은 그렇고요. 제가 있는 연구실 같은 경우는 그런 미팅이 전혀 없고요. 그냥 교수랑 1대1 미팅을 원할 때마다 합니다. 근데 뭐 그런 미팅 같은 경우는 많이 할 때는 뭐 한 2주에 한 번 정도 하고, 안 할 때는 뭐 한 2달에 한 번 정도 하기도 하고요. 완전 개인의 자유예요. 그래서 그냥 아침 9시쯤 가갖고 그냥 오늘은 뭐 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한 30분 보내고, 뭐 할지 결정했으면 이제 그때부터 공부하다가 점심에 밥 먹고, 뭐 오후에 똑같이 그냥 그 연구하다가 한 6시, 5시쯤 퇴근해요. 왜냐면 7시에 슈퍼가 닫기 때문에, 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제 하루 일과예요. 휴가가 25일이거든요, 1년에. 보통 이제 여행을 주로 가시죠? 휴가 때는? 네, 저 같은 경우는 휴가를 많이 가는 편이고 여행을 많이 가는 편이고. 그러면 어디가 제일 좋아하는지 여행? 그거 이제 뭐 선호도가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 제일 좋아해요. 매년 여름마다 가거든요. 그리스는 한국에서 잘 안 가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바다가 너무 좋아서. 그리스에 바다도 있어요? 그리스요? 네. 그리스 똑똑하시네. 피라미드 있는 곳 아니에요? 그거 이집트인데요. 그 신전 있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는 저기? 그쵸. 예. 이름 뭐지? 그리스 로마 신화. 네, 뭐 있어요. 그리스 아테네 가면 있죠. 그리스 얼마 전에 근데 경제 뭐 어떻게 뭐 해가지고 어떻게 막
아니에요? 그런 네, 나라. 경제 아주 안 좋죠. 경제 아주 안 아. 좋기 때문에 관광에 가면 되게 친절해요. 오, 그거 좋다. 어. 거기 코로나여도 여행 괜찮아요? 거기는? 네, 유럽은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는 게 어. 그 이제 받아들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네. 뭐 그 전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2인 이상 집합 금지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저녁 10시 이후 영업 금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 게 음. 스위스 같은 경우는 보통 10시에 닫고 그런 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스 같은 경우는 12시 뭐 1시까지도 하니까 없을 거예요. 뭐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제가 알기로 대중교통 탈 때 마스크 쓰는 거 빼곤 없어요. 아, 그러면은 유학 가는 거 받아주는 것도 뭐 그런 거 없어요? 백신 맞아야만 유학 갈 수 있고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 백신 안 맞아도 올 수 있고요. 아, 와서 맞으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PCR 테스트 받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하나 더 선택할까요? 좀 방금 올라오신 건데. 오케이 봅시다. 취리공대가 들어가기 더 어렵냐고? 취리공대가 더 들어가기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고요. 취리공대는 여기 로잔공대랑 들어가는 프로세스가 달라요. 과정이 다른데 로잔공대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똑같아요. 지원 시기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지원 시기에 내 지원서를 제출하면 학과에서 먼저 걸러요. 먼저 거르고 나면은 이메일을 그 합격자들한테 다 보내고 그 이메일을 받은 합격자들은 그때부터 교수한테 컨택을 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교수랑 컨택을 해서 인터뷰도 하고 뭐도 해서 다 확정이 되면 이제 최종 합격이고요. ETH는 반대예요. 교수한테 개인이 직접 먼저 컨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이력서랑 그다음에 왜 내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동기 같은 거를 다 이메일로 써서 교수 하나하나한테 일일이 컨택을 해서 그 교수와 얘기가 잘 되면 그 교수가 이제 학과에 얘기해서 이 친구를 뽑고 싶다 해서 뽑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서로 이렇게 뒤집혔죠. 달라요. 다르구만. 그것만 압니다. 더 붙기 어려운지 쉬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EPFL에 VR이랑 AR 랩실 있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제가 아는 한국분 한 분은 그 취리 공대에서 AR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긴 되게 좋다고 알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그램인가? 뭐 그거 왜냐면 취리는 마이크로소프트랑 그 연계된 그 박사과정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좋다고 알고 있어요. 그쪽. 박사 과정을? 네.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러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취업도 잘 될 거예요. 그쪽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로 취직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마이크로소프트로 취직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거기 또 한국보다 좀 더해요. 어떻게 보면 얼굴을 좀 잘 알고 이 사람이 그 어느 정도 대충 잘한다 생각 있으면 잘 뽑아요. EPFL 서머 인턴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나가다 본 것 같긴 한데 사실 제가 유심히 보진 않았어요. 저랑 관련 있는 게 아니라서. 하지만 하세요. 지원하세요. 네, 나와 보시면 느끼는 점도 많고 그다음에 그 인턴 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가서 내가 해외 생활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그다음에 스위스가 사실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냥 인턴이라고 하면은 월급을 주고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으면서 그러니까 사실 엄청 공핍하게 생활할 필요도 없고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네. 그러면 거기서 한국인의 일자리가 꽤 괜찮게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는 보통 스위스 사람이 일하는 걸 좋아하고 스위스 사람끼리 약간 외국인 좀 같이 일하는 거 별로. 예. 외국인을 싫어하진 않지만 네네네.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스위스인을 더 고용하라고 이제 압력을 주죠. 정부적인 차원. 네, 왜냐면은 스위스 그렇잖아요. 스위스인을 뽑아야지 스위스인들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스위스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을 뽑을 때, 외국인을 채용할 때 스위스 정부에다가 그 사유서를 써야 돼요. 왜 내가 스위스인을 안 뽑고 외국인을 채용했는지.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박사과정이 메리트가 있죠. 왜냐면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엄청 좁은 분야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명을 하기가 쉽잖아요. 스위스인 중에 이런 걸 하는 사람 찾아봤는데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 외국인을 뽑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느낌으로. 그래서 박사과정들은 그런 점에서 좀 자유롭죠. 그러니까 분야만 괜찮게 잘 이렇게 맞춰서 취직을 네. 하면은 뭐 괜찮다. 네, 맞아요. 그 석사과정은 좀 애매해요. 취업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박사과정은 괜찮은 것 같아요. 석사하고 나서 취업은 좀 힘들 수 있어도 박사하고 나서 취업은 내가 명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 네. 인종차별 없습니까? 인종차별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겪어본 적은 없고요. 뭐 있다고는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다 착해요. 어느 나라나 미친놈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도 미친놈 있겠죠. 제가 미국의 시카고에 학회를 갔을 때 저한테 그랬잖아요. 네 맥도날드에서 어버버하면 바로 욕 박힌다고. 뭐 그렇죠. 미국은 좀 그런 경우 그런 느낌이 있죠. 스위스는 그런 느낌 아니다. 맥도날드에서 어버버 하면은 그 인종차별 하냐고요. 어버버 한다고 상처를 받았나? 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는 영어가 외국어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어버버 해도 그 친구도 어버버 하면서 들어요.
오케이. 예. 나쁘지 않네요. 예. 뭐예요? 군대 안 갔다 왔으면 유학이 힘들었냐 그 얘기가 조금 있는데. 그 제가 정확하게 룰은 알지 못하지만 군대 안 가고 여기서 유학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군대를 안 갔다 오고 유학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 30살 이전에 박사를 맞춰야 되고 반드시 그치. 그 나이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무슨 나이가 있어요. 뭐 그 나이 있을 전에 거야. 박사를 맞아. 무조건 맞춰야 되고 맞아. 그 다음에 박사를 끝나고 나서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포닥을 하든 아니면 병역 특례를 하든 뭔가를 해야 돼요. 3년 동안. 석사 병특이랑 회사- 똑같네요 그럼? 그쵸? 그러니까 회사 한국에 돌아가서 회사에서 3년을 일하든지 뭐야 그런 거야? 아니면 어디 있지? 대학원에 포닥으로 가서 3년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형 그러면은 요것도 질문이 있는데 군대 관련해서 마침 예비군 어떻게 되냐고 갔다 와서 하냐고. 좋은 질문인데 예. 예비군은 해외에 나와 있으면 일단 면제예요. 제가 만약에 예비군 2년차다. 2년차인 그 연해 동안 해외에 나와 있으면 2년차의 훈련은 받은 걸로 간주하고 그래? 다음 연도에 3년차로 바뀌죠. 뭐야? 다만 한국에 14일 이상 놀러 간 경우 예비군을 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 13일만 있죠. 오케이, 아니면 잠깐만. 13일을 있고 하루 일본을 갔다가 다시 또 13일을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일본 이런 그거 지능이네. 그런 짓거리들을 하죠. 잠깐만 아니 그러면은 형은 그러면 다 끝나고 오면 예비군 거의 끝났다라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거죠 거의? 아니 저는 끝났죠. 이미 끝났나? 네 저는 이미 끝났죠. 나이가 원체 많으니까. 여기 또 나이 하니까 또 요게 있다. 박사과정 나이 마지노선? 일단 여기 나이 많다고 안 뽑고 뭐 나이 어리다고 뽑고 이런 거 없는 것 같고요. 오케이. 두 번째는 제가 본 가장 나이 많으신 한국분은 적어도 40은 넘으셨었어요. 이제 물론 그분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이제 현대자동차 다닌다, 현대중공업에서 보내줘서 이제 오신 건데 어쨌든 간에 박사 시작을 40을 넘어서 하셨죠. 요런 질문이 있네요. 박사과정 몇 년 정도 하는지. 일단 보통 그 로장공대 같은 경우는 4년이 박사과정 계약으로 명시돼 있고요. 4년 안에 끝내시는 분도 있어요. 연구실 분위기마다 다른데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보통 4년 안에 끝내진 않고요. 보통 한 5년 정도는 하고 끝나고요. 그래서 5년이면은 대충 끝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5년 정도? 네. 우리나라랑 비슷한 느낌인? 네, 맞아요. 오케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기는 디펜스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여기는 이제 디펜스만 말하면 디펜스는 2번 하거든요. 프로포잘은 없어요? 프로포잘 하죠. 프로포잘 1년차 오. 때 여기서는 캔디더스 에그잼이라고 그 지원 자격이 이 친구가 되는지 입학하고 1년 동안 이 친구가 이제 연구를 하고 뭘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1년 끝나고 1년이 딱 끝난 시점에서 이제 교수 3명을 불러서 발표를 한번 해요. 내가 박사과정 중에 1년차 때는 이런 걸 했는데 연구를 앞으로 더 이렇게 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그때 그 교수 3명이서 이 친구가 박사과정을 계속 할 수 있을 거다 없을 거다를 판단하죠. 있을 거다 판단하면 이제 그때부터 4년차 때까지는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4년차 때 마지막쯤이 되면은 그 학위 논문을 심사할 교수를 5명을 뽑아야 돼요. 그 지도교수 포함해서. 논문을 보내고 나서 2주인가 그 뒤에 디펜스를 해요. 그 5명 앞에서만.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그 통과가 된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 디펜스를 한 번 더 합니다. 그 디펜스는 이제 대중들 앞에서는 디펜스예요. 그래서 말은 디펜스지만 사실 파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 오시고 뭐 친구들 다 불러서 사실 노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파티도 하고요. 그거 좋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이제 보통 박사과정이 끝이죠. 박사 이후 진로에 대해서 여기 그 EPFL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취업을 하는 것 같아요. 포닥을 오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냥 바로. 그런 분들은 지금 거의 다 한국으로 교수로 갔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포닥을 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포닥은 여기서 안 하고 스위스의 그 다른 나라에서 포닥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학금이 잘 돼 있어서. 스위스에서 다른 나라로 갔는데 스위스에서 돈을 줘요? 돌아오라는 어떤 저기가 있나? 아니요. 안 와도 돼요. 뭐지? 돌아오면은 1년 더 줘요. 스위스에서 정착할 수 있는 장학금. 그런 장학금이 있어요. 그런 장학금을 신청해보려고요. 그리고 스위스에서 계속 살 생각이 있냐고 여쭤보신 분도 계신데 제가 스위스에서 계속 살 생각은 있고요. 네. 비유럽인 같은 경우는 10년을 거주하면은 이제 영주권을 줍니다. 박사과정 포함 10년이에요. 괜찮네. 그래서 한 5년 정도 일하면 하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죠. 시민권은 또 다른 얘기고요. 어려우면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요즘 좀 힘들어요. 제가 이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끝내야 될 때 좀 힘들고 극복하는 방법은 빨리 끝내는 게 극복하는 것 같은데 해야 될 건 많은데 시간은 없고 이러니까 저는 좀 케이스가 특이해서 저는 와이프랑 같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 수 있는 부분도 저는 힘든 적이 별로 없고
혼자 오신 분들은 사실 스위스의 가장 큰 힘든 점이라고 하면 향수병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것도 사람 바이 사람인 게, 여기 사람들 중에서도 되게 친화력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친구들 많이 만나서 외로움 덜 타고 혼자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여기 살 거다 이런 사람도 꽤 있고요. 만약에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어서 친해지기 힘들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좀 외로워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제 한국으로 끝나면 돌아가시려고 하시죠. 제가 힘들 때 주로 하는 건, 저는 취미생활 많이 해요. 뭐 운동 같은 거 하고 뭐 축구 하거나 친구들이랑, 아니면 뭐 그런 거 하면서 그냥 스트레스 푸는 것 같아요. 혼자서도 좀 살만한지 박사과정 하면서 긴 시간 동안. 여기도 좀 사람 사는 데니까 와서 연애하는 사람도 많고요. 스위스 사람이랑요? 스위스 사람이랑 연애하는 친구도 많고, 오. 뭐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교 안에 있는 그 랩 친구들이랑 연애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건 좀.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이제 룸메이트로 사는 거죠. 그런 사람도 많고요. 아니 룸메이트를 이성이랑 하나요? 이성 룸메이트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게 있어요? 네, 많아요. 이성 룸메이트. 그럼 둘이 사는데 남자 여자 따로 사는, 남자 여자 같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둘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닌데? 네, 많아요. 그런 문화인가요 스위스는? 네, 문화가 그래요. 어디 그 호스텔 가도 호호. 보통 남자 여자 구별 잘 안 돼 있고, 2층 침대 같은 거 막 모여 있는 그 방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남녀 구분이 잘 없고 호호. 그냥 뭐 같이 있는 경우도 많죠. 네, 오세요. 형편님 좋아할 것 같네. 네. 이분 스위스 사람 이쁜가요? 그거 뭐 어디나 이쁜 사람 있고 못생긴 사람 있는 거 똑같죠. 결혼하고 오면 좋은 점 되게 많고요. 네. 혼자 와서도 잘 살아요. 사람들 보면. 근데 그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혼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 많은 친구들이 외롭다고 하긴 해요. 근데 그것도 다 1년 차 때나 좀 그런 얘기 하는 거지, 한 2년 지나고 나면은 친구들 많아지기 때문에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부부로 가면은 뭐 비자가 다르거나 그런 건 없어요? 부부로 가면은 한 명이 비자가 나오면 다른 한 명은 그 비자를 복사해요. 카피 페이스트. 그런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냥 그 다른 배우자의 비자와 똑같은 비자로 갈 수 있어요. 제가 있는 비자가 사실은 스위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거든요. 왜냐면은 스위스에서 박사과정은 학생이기도 하지만 근로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로자 비자가 나온 건데, 그러면은 만약에 제 와이프가 그냥 저를 따라왔다 그러면 사실은 스위스에서 일할 수 있어요. 직장만 찾으면. 한인 커뮤니티는 잘 돼 있어요. 한 5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에서 60명 정도. 다 포함. 박사, 석사, 가끔 가뭄에 콩나들 학사도 있어요. 잘 돼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바베큐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어저께도 했다고 하던데. 안 갔어요? 네, 전 잘 안 가요. 저는 소규모를 좋아해서 대규모 소규모지. 모임엔 잘 안 가지만 대규모 모임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학원 가지 마라고 할 만한 그런 기준이 있을지 본인만의. 있죠. 네. 그 석사 1년차 때 흑페나임. 제가 왜요? 네. 석사 1년차 때 흑페나임 가면 장난이고요. 그 대학원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좋아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부라는 거를 좋아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걸 터득하는 데 재미를 느낀다. 그러면 대학원 가면 좋은 것 같아요. 딱 나네. 1년차 때 흑페나임은 좀 그런 느낌이 없어. 오케이. 박사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인지. 근데 그거는 본인이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스위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되게 막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유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이고, 사실 막상 나와보면 별거 아니고요. 생각한 것보다 나와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좋은 데를 잘 몰랐지? 이런 생각도 하고 하니까 그냥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카이스트보다 연구 여건은 스위스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그 프로젝트 때문에 허비하는 시간이 전혀 없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교수들이 워낙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협업하는 분위기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콜라보레이션이 되게 유명한 교수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생각보다 되게 많고, 그리고 이 교수들이 사실 유명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있는 교수들이라던가 뭐 이런 유명한 교수들과의 그런 연결점들이 많아서 교환 연구생으로 가기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학회를 가도 그게 되게 달라요. 그 자기 교수가 얼마나 활동성이 좋은가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교수들이 달라지거든요. 어느 정도는.
만약에 우리 교수가 어디 갔는데 아무도 몰라서 내가 저 교수랑 얘기하고 싶을 때 내가 그냥 가서 얘기하는 거랑 우리 교수가 그 교수를 알아서 그 교수랑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다가 야, 이 친구랑 같이 연구해볼래? 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는 월등히 좋은 것 같아요. 스위스가. 카이스트를 솔직히 말해서 카이스트랑 여기랑 어느 학교가 더 연구를 잘하는 것 같냐? 그러면 모르겠어요. 카이스트 되게 잘하거든요. 학생들도 되게 똑똑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똑하긴 하지만 카이스트처럼 되게 똑똑하다 이런 친구를 엄청 많이 보진 못했어요. 있긴 있어요. 하지만 네. 교수들이 워낙 유명해서 그런 쪽의 장점들이 확실히 있죠. 그 프로젝트를 안 한다고 했는데 회사랑 일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회사랑 일은 진짜 거의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못 봤어요. 한국이랑 조금 다른 점. 한국은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무슨 프로젝트 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회사랑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입학 전에 이미 교수와 인터뷰를 할 때 교수가 너는 이 프로젝트에 관해서 이런 연구를 박사과정 중에 할 거다라는 걸 반드시 명시해줘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에 그거를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갔는데 갑자기 나한테 딴 일을 시키진 않아요. 인생의 꿈과 목표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하루하루 재밌게 사는 게 사실 목표고요. 그렇게 살아갖고 그냥 돈은 뭐 많이 벌면 좋지만 돈도 그냥 뭐 먹고 사는데 부담 없이 벌면 괜찮고요. 큰 꿈은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이렇게 뭐 잘 모르시지만 협회나임이나 전화해서 협회나임 많이 놀리고 짜증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 삶이에요. 아 그게 인생의 목표와 꿈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왜 나옵니까? 아 인생의 목표와 꿈이 없기 때문에 그게 네. 그냥 그런 소소하게 산다 이거죠. 없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은 없다. 별로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새로운 거 배우고 그런 거 한번 뭐 보고 하는 게 재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쭉 살면 그렇게 살아왔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돈은 안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여행 갈 정도만 있으면 돼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거의 막바지라 네. 논문 쓰느라고 리비전하는 일정이 빠듯할 텐데. 아이고 뭐 네. 그런 것도 걱정해 주시고 참. 언제까지 써야 돼요? 아, 전 다 했어요. 저희 교수만 합니다. 아 그래요. 오케이. 하여튼 저는 이제 갑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아유. 바이바이. 예, 아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됐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예, 단톡방에 아까 보니까 뭐 50명? 50명이면은 진짜 많이 없긴 하네 보네. 스위스에 대한 정보가 잘 없는 것 같고 보통 유학 그러면은 미국으로 많이 떠나는 느낌 모양인가 보네. 예. 뭐 석사, 박사, 학사까지 다 합쳐서 뭐 한 50여 명 정도 한다고 하니까 그 단톡방만 따지면 그런 거 보면은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 세민크왕님 슈퍼채팅 10원 감사합니다. 10원으로 뜨네. 수고 10원으로. 난간다. 10 그 프랑 이거는 단위가 뭐지? 연구 문화가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프로젝트 안 하고 스스로도 근데 그 교수님이 좋은 문제 던져준다 하니까 난 그걸로 끝난 것 같았어. 모든 게 좋은 문제 안 던져주고 그냥 구리 문제 던져주거나 프로젝트에서 연계를 하려고 하면은 좀 고달프거든요. 여기 이거 메일 주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 저분이 아마 도움을 많이 주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스위스의 그 길을 뚫어 주셨네. 저 주변에도 뭐 유학 간 사람이 잘 없지만은 그 중에서 스위스는 또 아예 없기 때문에 대면형한테 물어보면 답을 잘 해주실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유학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랑 경쟁하니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겠다. 나 막 가서 막 잘 못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유학을 갈 여건이 된다면 그런 고민 그런 걸 하게 될 것 같은데 서강대에서 카이스트 올 때도 그런 비슷한 감정이었거든요. 내가 서강대에서 카이스트로 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 너무 잘해가지고 막 우울하고 그러면 어떡할까 연구 잘 못하고 맨날 혼나고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좋은 게 잘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저도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그런 느낌에서는 좋았어요. 충분히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와서 보니까 그런 걱정이 가기 전에는 많이 들었었는데 와서 보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유학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저 같은 경우에는 유학 가면은 외롭지 않을까? 연구실에 막 애물단지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뭐 음식이 맛없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여러 가지 그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막상 가면은 또 어떻게 살겠죠? 어떻게 해먹고 핫소스라도 뿌려 먹으면 뭐 되니까 김치는 맛없겠지만 뭐 하여튼